안녕하십니까.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1면입니다. 정부 미국과 전자권 전환 협의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를 했죠. 이 자리에서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자권 전환, 우리 의지만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의 생각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밑줄 좀 같이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자권을 이양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 지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자권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한미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이 전자권 전환 그리고 주한미군 배치 같이 맞물리는 건데 주한미군 대폭 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주한미군 18,000명 감축론까지 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주한미군 10,000명만 남기자.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가 28,000명이 좀 넘죠. 그런데 이 중에서 18,000명 빼고 10,000명만 남깁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전자권 전환, 주한미군 배치가 이게 어떻게 맞물리면서 또 변화가 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명, 디올백 논란 시기 북한에 드론 최소 5번 날렸다. 라는 현직 장교의 진술이 나왔다는 동아일보의 일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은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의 폭로가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이 디올백 건진법사의 이 명품 가방 논란이 있었던 그 시기, 대략 작년 10월, 11월 요때쯤인 건데 요 시기 2달 동안에 드론을 최소 5번은 북한에 날렸습니다. 라는 현직 장교의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뭔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북한을 자꾸 자극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외환죄의 정황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안 그래도 재구속 후 처음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관련한 얘기도 나올 것이냐 여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잠시 뒤에 이 얘기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보수마저 등 돌린 국힘 지지율 10%대로 추락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대선 전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분명히 5월 넷째 주에는 40%, 31%, 민주당 40%, 국민의힘 31%였었는데 이 사이에 대선이 있죠. 조금씩 벌어지는 듯 하다가 대선 뒤에도 계속 벌어져서 6월 둘째 주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그냥 좀 더 가서 이 6월 4주에는 45%, 20%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45%, 19%로 10%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심지어 여기 볼까요? TK 외의 지역에서 이 여당 지지율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TK 지역도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10%대의 지지율을 받게 된 것이냐.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1,320원이다. 2.9% 인상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 11시 18분 요쯤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타결이 된 게 아니라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와 사측이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민노총은 보이콧했지만 한노총이 있는 상태에서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이 된 최저임금 1,3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다 라고 하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물고기야 싶죠. 사실 이게 언뜻 보면 크기가 얼마나인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황새치거든요. 황새치가 무려 길이가 3m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삼척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3m짜리 황새치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 더워도 너무너무 덥죠. 지구온난화로 좀 기후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며칠 전엔 참치가 또 엄청 많이 잡혔다라고 하더니 이번엔 3m짜리 황새치가 잡혔다.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는 오늘의 사진 한 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비타민 E도 좀 갖고 왔습니다. 먹으러 가볼까요? 이겁니다. 수박 한 통에 3만 원 육박한다. 등골이 서늘한 여름 과일값이다. 먹기도 전에 이미 등골이 서늘해지는 여름 과일값. 수박 한 통 너무 더우니까 수박 생각나죠. 그래서 수박 한 통 먹으려고 보니까 3만 원에 육박한다. 여기 볼까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37%나 수박값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백도복숭아, 물이 줄줄 나오는 백도복숭아 맛있죠. 근데 10개에 한 상자 24,000원이다. 오이, 깻잎도 30% 가까이 급등했다. 왜? 여기 보겠습니다. 장마가 평년보다 좀 일찍 끝나면서 수요가 앞당겨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장마가 좀 일찍 끝나고 날은 일찍부터 더워지다 보니까 다들 수박 찾고 백도복숭아 찾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폭염이 또 장기화될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비싼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드는 생각. 민생지원금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받으면 또 수박 사 먹어볼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이 기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혹시나 있으면 이거 100% 사기입니다. 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계속 신청하라고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돼 하고 클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도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런 문자 받으면 안 된다. 이거 100% 사기다라는 거예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하는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 여기에서 지원하세요. 라고 온라인 센터를 친절하게 URL을 인터넷 주소를 같이 넣어줬는데 요거 모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상한 데로 들어간다. 사기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된다. 혹여 문자를 열어보기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열어보고 난 다음에 클릭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의를 잘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입니다. 뭐가 오늘은이냐 볼까요? 수사 속도 내는 내란 특검 오늘 윤 소환 조사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된 이후에 특검의 소환 조사 처음이죠. 오늘 오후 2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하면서 이경민 변호사님. 구속된 피의자라도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는 겁니까? 불응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하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에 구인의 그런 이제 효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이렇게 이제 조사실에 불러서 이제 앉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건강상의 사유, 그러니까 뭐 납득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을 해서 소환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이제 강제 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강제 구인까지 나아갔을 정도면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또 진술을 또 할까 또 그런 부분도 사실 또 의문이기도 해서 네. 뭐 어쨌든 오늘 조사를 이제 일단은 뭐 재구속되고 나서 첫 조사니까 네. 오늘 응할지 여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본 게 오늘 오후 2시로 일단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구속이 됐으니까 검찰이 데리고 오면은 와서 이 조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것부터 좀 여쭤보냐면 어제 사실 내란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그런데 이 내란 재판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출석하는 거 아니겠어 생각을 했습니다만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재판정에선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출정 거부인가 불출석인가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을 거쳐서 소환한다는 요 절차 제대로 밟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안 지켜서 못 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말은 없고 지금 이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구속된 지 8시간이 안 된 사람한테 아침에 팩스, 전화로 출석을 통지했어도 이건 적법한 소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반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 좀 보여주시죠, 재판장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면서 뭐 본인이 이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최창렬 위원님. 변호인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고 나온 건지 불출석하는 것 자체를 몰랐었던 건지 아니면 사유 자체가 이건데 그냥 원론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서 그냥 제출을 했었던 건지 뭘까요 대체? 일단 그 재판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 일반 피고인들 같으면 일반 피의자, 피고인 같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재판장에게 저 자체가 물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불출석한 거 이게 정당하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기억합니다만 지난해 11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다음 뭐 저기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하냐 아니냐 문제 또 그 관할 법원의 문제 또 공수처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얼마나 그 논란이 많았습니까? 논란을 야기했었죠. 네. 결국 다 이제 영장도 발부됐었고 그런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도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불응하면서 저런 식의 얘기가 그래서 얼마나 저게 재판부에 의해서 설득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저러한 태도가 저렇게 자꾸 이른바 이제 법꾸라지 같은 행태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저러한 행동이 아마 재판부가 좋게 판단할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정 거부입니까? 불출석입니까? 라고 묻을 정도니까 저기 여러 가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뭐 형사소송법상의 뭐 교도관을 통해서 통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재판 과정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재구속됐으니까 수사에 임해야 될 텐데 조사에 소환되고 네. 이래야 될 텐데 저런 행태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뭐 트집을 잡아서 어떤 그 비밀을 잡아서 불출석하거나 어떤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있을 것 같다. 아마 저러한 그 이른바 법꾸라지의 행태, 법기술을 과도하게 동원하는 거 이게 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차원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넘는 이런 부분들은 관용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한 두세 번 정도 지금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재판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좋게 작용을 하겠느냐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게 출정 거부냐 불출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 부분 태도 부분을 내가 좀 예의주시할 거다라는 취지로 사실 들리긴 들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출정 거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의 재판에도 이제 응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뉘앙스로도 비춰져 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이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피고인은 이제 출석 의무가 있거든요. 형사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궐석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례를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재판 출석을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지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하는 행태 이런 모습이 만약에 이제 진짜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출석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배제한 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떤 태도로서 지금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피고인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후에 이제 아예 그냥 궐석으로 재판이 쭉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재판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어쨌거나 불출석 사유서 자체에는 그런 말 없고 건강상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몸의 어떤 이런 부분의 건강이라보단 마음의 건강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다음 께서 볼까요?
국무위원들 다 살 길 찾아 떠나.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언제? 구속영장 실제심사에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뒤늦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 길 찾아 떠났습니다.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정하겠습니까?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서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친윤이란 단어를 쓰긴 쓰거든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얘기는 친윤은 지금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친윤 내 편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할 때 내 앞에서 그렇게 머리 조아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다. 뭐 염량세태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 바뀌면은 사람 민심이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고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수족처럼 부리듣고 아부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가서는 말을 바꾸고 이러니까 그 허전한 마음, 그 배신당한 마음 뭐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저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본인이 자초한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어마무시한 거를 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흐트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재판 얘기를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넘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감수하겠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안 갈 때는 확실히 안 간다고 하고 갈 때는 최대한 가서 진술하고 협조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랫사람한테 많이 떠넘기는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술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엊그저께도 그 구속 판결 난 다음에 네. 호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 국민들이 화면으로. 네. 저 태도가 물론 뭐 나는 죄가 없이 당당하다 이런 표현이지만은 한쪽에 호주머니 손 넣고 나오는 표정이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배워라. 박근혜 전 대통령 억울한 게 많았잖아요. 뇌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최순실 말 받은 거를 해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요상한 말을 또 만들었고 또 삼성의 말 좋은 거는 또 청탁이 아니라 말은 없었으니까 묵시적 청탁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중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지만 네. 재판에 잘 응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억울하다면은 재판에 좀 당당히 임하고 출석하라면은 정말 갈 때는 가고 뭐 이래야지. 어제는 뭐 좀 안 간 건 이해는 해요. 뭐 새벽까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네. 불구속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힘이 빠지고 탈진했겠죠. 그래서 안 간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재판 수사 쭉 있는데 우리나라 법 질서를 존중해라. 전직 대통령도 예외 없이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일반 피해자와 똑같이 대우를 할 거다라고 박정 특검보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박정 특검보의 이런 얘기에 기자들이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재구속이 됐는데 재구속돼서 이제 외환 유치 혐의 관련해서 다시 요거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네.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관에 수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들 중심으로 일단 수사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경민 변호사님. 영장에 적시된 거에는 외환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밖에 뭐 직권남용이나 뭐 사후에 기업문을 만든 뭐 허위 공문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환죄는 그럼 일단 살짝 옆으로 좀 제껴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환죄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하려고 했다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외환 유치죄라는 죄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죄명에는 이제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모라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모,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있었고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아마 조금 입수를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사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사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도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20일 동안 이제 한 번 연장을 하게 되면 20일 동안 구속 기간이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도 아마 이제 동의를 구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제 수사가 좀 진척이 되는 게 늦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이제 어쨌든 1심에서 이제 구속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뭐 6개월이 다 차는 시점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석방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쯤 가서 이제 뭐 이 외환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기소를 하면서 이제 구속 기간이 또 연장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이 외환 유치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보완해서 이제 나중에 기소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뭐 어느 카드로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환죄 부분은 아직 기한도 많이 남았고 특검 활동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다방면으로 좀 쓸 수 있는 카드다.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특검은 일단 본격적으로는 외환죄를 지금 당장은 뭐 오늘 오후 2시에 와서 물어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외환죄의 어떤 정황들은 아까 저희 일면 기사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솔솔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 일면 볼까요? 아까 살짝 봤던 그 기사죠. 명태균 디올백 논란 시기 작년 10월 11월에 북한의 드론을 최소 5번은 날렸습니다라는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현역 장교 2달에 드론 5번 날린 건 이건 이례적이에요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니 그때 명태균 씨 관련한 그 얘기, 이 명품 가방 관련한 얘기, 그 시기가 정확히 어땠지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서 저희가 요 그래픽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볼까요? 2024년 작년 9월 초부터 쓱 내려가 볼게요. 9월 초에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 관련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또 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명태균, 김영선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갖고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쭉 가다가 여기에서 31일 더불어민주당 김 전 의원 공천 논의하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여기서 또 한번 공개가 되죠. 그리고 요 뒤에 실제로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구속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던 건데, 요랬던 시기, 작년 10월, 11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시기에 최소 드론을 5번은 날렸다라는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술뿐만이 아니라 여기 같이 볼까요? 평양 드론 침투는 V의 짓이라고 들었다. V. 이 보통 대통령을 은어로 이제 VIP, 우리 VV라고 얘기를 하죠. V의 짓이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윤석열 정부 지난해 10월 11월 북한으로 무인기 최소 5번 이상 날렸다고 한다. 이런 진술들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사실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 외환죄 정황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국내의 이 정치적인 위기를 네. 북한에 대한 도발로 삼으려고 피해가는 방편으로 삼았다. 그럼 뭐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외환죄라는 건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상대방하고 짜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외환죄를 뭐 엮으려고 지금 특검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절에 뭐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검에서 디올백 무혐의 처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하고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맨 먼저 생각하는 게 좀 국익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라 외국에서 특히 북한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저 이란 폭격한 거 이것도 외환죄로 엮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독재에서 얼마나 지금 내부에서 말이 많아요. 하지만은 폭격함으로써 그게 일거에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익을 좀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비락일 수도 있고 한데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좀 꿰맞추기 좀 하지 말고 있는 순서대로 좀 진짜로 있는 순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물론 특검 수사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뭐 인지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억지로 이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서 외환을 유도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 시절에 북한이 작년 9월, 10월에 이틀에 한 번씩 오물풍선 날렸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화성 19호 그걸 쏠 때예요. 네. 굉장히 위기가 클 텐데 뭐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은 이게 지금 당시에 이랬던 정황만 놓고 보면은 마치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당시에 북한에서 오물풍선도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고 화성 17형인가요? 19형인가요? 이 17형도 공개를 그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북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 대응 차원의 였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신 윤영걸 대표님을 옆에서 최청열 교수님이 해갖고 보고 계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글쎄요, 그때 비상계엄 선포가 네. 지금 뭐 다 아는 겁니다만 불법 계엄이었고 비상계엄이 그리고 아까도 무도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이게 단순하게 명품백 문제와 연관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비상계엄 자체가 우리나라가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국가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네.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뭐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계엄 선포의 요건이 말이죠. 비상계엄이.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려면 어쨌든 간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떤 분쟁이 유발돼야 국지전이 됐건 뭐가 됐건 국민들에게 그런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이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이미 이제 임명됐지만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이전에 이미 계엄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많은 국민이 믿질 않았어요. 무슨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단순히 명품백, 디올백 뭐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야당과의 그 적대적인 대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 상황이고 이러면서 뭔가 국면을 바꾸기 위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근데 마침 또 그때 이제 오물풍선도 날라오고 이러니까 명분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드론을 날리고 그러면 북한이 대단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쪽에 우리 쪽에 도발을 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비상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 단지 이게 외환유치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나 진술이 있느냐. 그건 뭐 수사의 문제고 앞으로 이제 수사의 영역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정황으로 또는 맥락으로 미뤄볼 때 상당히 그런 의도 같은 건 개입될 수 있다. 아마 그게 수사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너무 뭔가 이렇게 짜맞추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창열 교수님께서는 하지만 그렇게 볼 정황이 분명히 있다. 다만 정황만으로 이게 유죄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그래서 수사를 갖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정황이 증거가 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처럼 약간 그런 부분을 일단 특검이 들여다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 재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좀 소환해서 물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 얘기가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죠. 근데 다음에 이 사람 순서로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네. 특검이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게 CCTV에 한덕수 전 총리가 기존에 검찰에 있었던 진술과 다른 정황이 찍혔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이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문건을 다 관리를 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이 모습이
찍혔다라는 건데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회의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뒷주머니에 이게 문건이 있었네라고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CCTV에는 좀 다른 모습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권한 대행하기 네. 전이죠. 그때는 총리 때죠. 네. 이 계엄 선포하고 국무회의 할 때인데 처음에는 나는 그 비상 계엄 선포문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내 뒤에 호주머니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믿었는데 지금 그때 CCTV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 국무회의 하는 장면에 보니까 옆에 다른 국무위원들 떠난 다음에 그거 계엄 선포문 챙기는 거하고 접견실에 또 남아있는 다른 서류까지 다 꼼꼼하게 다 챙겨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CCTV는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또 사인한 문제라든지 서명한 거 뭐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좀 명성에 맞지 않게 좀 지금 위증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위증하면 자칫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시고 우리 총리를 2번이나 하시고 저 정도 분이면은 저렇게 검찰 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좀 밝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검찰 수사관이 안내하는 모습이 네. 옆에 팔짱 껴서 어떻게 보면 소환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이 아주 안 좋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피의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좀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처음에 했었던 얘기와 지금 CCTV에 찍힌 이 상황이 너무나 다르지 않냐.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좀 자세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 CCTV가 사실 이 대국민 담화문,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찍힌 거냐, 이전에 찍힌 거냐, 뭐 시기의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대국민 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담화문의가 나왔다는 건 계엄 선포 전에 이 담화문을 살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럴 경우에 그럼 이경미 변호사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에 담화문을 같이 한번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공범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CCTV는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제시가 됐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말을 바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진술의 나머지 부분들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렇게 내용이 나왔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뭐 계엄에 대한 상황도 이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 후에도 이거를 어쨌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지금 갖추려고 이제 그렇게 계엄 선포문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내란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방조를 한 것이다. 아니면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나머지 지금 뭐 강의구 부석 실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실제 출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증거를 지금 수집하는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급해서 지금 신병을 구속을 시켰지만 네. 다음 타깃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방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지금 수집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일 걸로 추측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라고는 지금 보이는 부분이라서 네. 앞으로의 그 지금 소환을 또 다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환 때 진술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내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환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하는지 네.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간다라고 하면은 영장 청구를 아마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내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일단 소환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진술들을 하느냐,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얼마나 진솔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부를 보고 시기도 아마 거기에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여쭤본 게 그거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가 될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걸 대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걸로 보고 변호사진도 보강하고 이래서 이제 뭐 정면 어차피 또 법리 다툼을 해야 되니까 곧 아마 4-5명 정도 선임한다 했고 몇 명이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양평이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고 삼부토군도 주가 조작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나 그 원희룡 장관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게 있고 특별하게 도이치모터스 정도가 아마 기소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제 충분히 방어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이제 측근이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꼽히는 서정국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결국은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도 더 추가로 선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드는 생각이 이경미 변호사님. 아까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변호인도 선임하기 어렵고 고립무원입니다. 나 혼자예요. 라고 그랬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변호인을 좀 추가 선임하고 한다는데 이게 선임이 좀 잘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 변호사를 뭐 저한테 만약에 물어봐도 변호를 네. 맡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을 선뜻 맡겠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너무나 이제 좀 뭐 이 계속 이제 수사 방향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후에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결국은 네. 이제 뭐 본인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좀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면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혐의 자체가 16개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근데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공무원과 엮이는 죄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범 관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범 관계를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수사기관에서 이게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은 그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부분을 깨는 부분에 아마 주력해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다, 공무원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당연히 그 후유 단계는 이제 구속영장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방어 논리 차원에서 일단은 뭐 변호인 선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16개죠. 그런데 16개에다가 인지되는 게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16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추가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본인도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이 옆에서 이경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최창렬 교수님께서 뭘 막 적으면서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적으셨나요? 아니 제가 지금 적은 거는 네.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혐의들. 네. 지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 뭐 아까 측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 변호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서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주장인 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공천 개입, 제가 적은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삼부토건 네. 주가 조작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다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방어할 수 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정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네. 않다고요. 지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떳떳했으면 왜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왜 김건희 특검 왜 거부했습니까? 거부할 이유 없잖아요. 당당하게 수사받으면 되는 거였고 계속 거부해 왔어요. 정권 바뀐 다음에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 의혹이나 이 혐의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계속 지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 순직 해병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아마 이번 연말까지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내년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가 사실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하에서 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숱하게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2022년도 5월 9일 날 상윤이 걔가 공천관리위원장이야. 내가 걔한테 얘기할게. 그랬는데 작년 1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 윤상윤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 거짓말인 게 아주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이상윤 전 장관 그리고 김지원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네. 계엄 사후에 같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당연히 피의자인 거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중대범 피의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적당히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만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치보복으로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이제 규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정 변호사 말은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만만하게 방어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뭐 현재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뭐 많은 혐의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큰 건 별거 없어요. 그러면 도이치 정도만 해서 추가 기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초유의 19%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초유의 19% 보수층 도 등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프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 2025년 2024년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장기간 쭉 추이를 쫙 볼 수 있는 건데 처음에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 그리고 여기가 뭐 지지정당 없음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고 그런데 그래프가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2025년인 거죠. 2025년 쭉 가는데 요 두 개만 같이 볼게요. 가다가 오르락 내리락 서로 가기 주시다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파란색이 한 4월쯤, 3월 말 4월쯤부터 쭉 파란색이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서 벌리고 계속 왕창 벌어집니다. 왕창 벌어져서 45에 19, 심지어 지지정당 없음이 25%로 2등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혁신의 대상이 될 사람이 오히려 혁신을 주도한다고 오히려 칼을 들고 나서는 모습 그게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는 거고 또 혁신하는데 혁신하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 혁신할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주도하는 거는 적반하장이고 혁신하는 척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과거 2016년 가을에 그때 새누리당이 15%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금 19%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률이 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TK 국민의힘 본산 텃 빠진 TK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TK에서도 이제 거의 근소한 차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위기라고 인식 안 하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은 전체 지지율이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건데 10%대 떨어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혁신을 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실망한 것 같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아예 이젠 텃밭도 등을 돌리는 것 같다. 그게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TK를 말씀하셨죠. 지역별, 연령별 지지율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아까 저희가 본 거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그리고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그리고 지정당 없음 25. 요거였었죠. 그런데 연령별, 지역별로 좀 같이 볼까요? 먼저 연령입니다. 연령 중에서 60대, 70대만 여기 따로 딱 떼서 나와 있어요. 여기 두 줄. 60대에서 민주당이 45고요. 국민의힘이 23입니다. 70세 이상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넘어간 적이 없었던 사실 그런 이 연령대인 건데 70세 이상이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9인 거죠. 6070도 민주당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까 TK 말씀하셨죠. 대구, 경북. 일단 서울부터 볼게요. 서울 41, 20, 대전, 세종, 충청 49, 14, 그리고 TK 28, 31입니다. 부울경 39, 25.
부울경은 지금 이 10%포인트가 넘게 이미 이 민주당이 이 여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TK는 국민의힘이 더 앞서요. 다만 차이를 보니까 3%포인트다. 이 얘긴즉슨 오차범위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은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 여론조사도 문제입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국힘으로서는 문제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저 추세가 보세요. 60대, 70대는 난공불락 같았잖아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연령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대구 경북이 저게 완전 오차범위 내인데 저건 뭘 얘기하냐면은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국민의힘에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했다가 이제 사퇴하고 인적 청산 얘기했다가 사퇴하고 또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네. 혁신위원장 들어섰습니다만 혁신이 뭐 할 게 없다고요. 지금 우선 일단 친윤. 근데 친윤이란 말 대단히 싫어하던데 구주류도 좋습니다. 구주류가 됐건 친윤이 됐건 다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든 그러나 이분들이 여전히 당의 기득권들이에요. 혁신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지났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그 권선동 의원의 말, 권영세 의원의 그 SNS 발언 이런 것들로 보면 말이죠.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전개된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정상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요. 지금 특검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앞으로 3년 남았고 이게 선거가 이제 목전했으면요 혁신할 수 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수도권의 의원들도 저분들도 에이 뭐 3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황이 또 뭐 이재명 정부도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혁신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너무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정말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은 지금 저런 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닥이라는 게 뭐 지하도 있는 거거든요. 지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여전히 인식을 못하는 게 너무 여러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요. 특검이 뭐 왜 돌아가고 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이며 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돌아섰으며 전통적인 지지층이 다 돌아서고 있는 저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는 반성 사과가 없다. 여전히 친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까지는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단절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렵다. 이대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까 윤용걸 대표님께서는 전체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텃밭 또 돌아섰다라고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창일 교수님은 텃밭도 텃밭인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왜? 6070 봐라. 지금 전통적으로 지지해주던 층마저도 지금 돌아선 거 아니냐.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악화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아까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혁신위가 다음 기사를 볼까요? 뒤늦게 반성문을 내놨다라는 거죠. 윤과의 단절, 당헌 당규에 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당헌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다 넣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전날 윤희숙 위원장이 인적 청산은 어떤 개인한테도 그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인적 청산 안 하는 거야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는데 근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과의 단절 내용을 아예 당헌 당규에 돌에다가 우리가 새긴다는 뜻 아니겠느냐. 헌법 전문에 이걸 직접 넣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용걸 대표님. 네. 혁신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 네. 사실 이미지도 좋고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내용은 저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당헌 당규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무시하지 않게 전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막겠다 했는데 또 좀 아쉬운 부분은 진짜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원흉들, 주모자들, 주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싹 빠지고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대신 나와서 사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대리 사과 같지 않아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나와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 쇄신하겠습니다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뒤로 싹 빠지고 윤희숙 전 의원만 그냥 나와서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사과하고 저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설득력이 있는지 참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윤 대통령과 단절 뭐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적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반성문이 잘못한 사람 주체자가 나와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던 윤희숙 당시 이 윤희숙 뭐 여연원장 혹은 윤희숙 뭐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반성이 들어있는 반성문으로 느껴지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사진 하나 같이 볼까요? 네. 머리를 쥐어싸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다. 많은 생각이 지금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위에서 일단 반성문을 냈다고 한다면 우리 보통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반성문 내면 엄마가 그러죠. 태도가 변화해야지라고 엄마 보통 지적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하남자입니다. 하남자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윤희숙 1호 혁신안 공개날 권성동 안철수 하남자 신경전입니다. 대체 상남자는 알겠는데 하남자는 뭐냐라는 거죠. 어제 권성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 특정이 지목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권성동 권영세 맞다라고 한다. 얼굴 보고는 못할 말 뒤에서 하는 거냐.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 우리 당 위기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하남자가 뭡니까? 하남자는 좀 속이 좁고 네. 남자답지 못한 뭐 그런 사람을 일컫죠. 저랑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하고 반대되는 의미예요. 네. 속이 좁고, 그러니까 상남자에 좀 반대라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이 지목한 적 없다고 얘기하더니 이 얼굴 안 나오는 그런 뒤에서는 권성동, 권영세가 내가 인적 청산하려던 두 사람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철수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안철수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남자, 물음표, 그리고 사진 한 장. 이 사진이 작년 12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혼자 앉아있던 모습인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이건 무슨 뜻인 겁니까? 아니, 근데 권성동 의원이 저런 말할 그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저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왜 앞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하냐. 그러니까 넌 째째하다,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게 본질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쌍권이라고 어쨌든 그뭐 이미 다 이렇게 알려지고 이제 통용된 하나의 그 얘기가 되고 언어가 되고 용어가 되고 말았는데 하남자다, 상남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 안철수 의원이 저 때 대단히 결기 있어 보였잖아요. 전 되게 대단히 멋있게 봤어요. 저러기 쉽지 않아요, 사실. 저기 자기 시인이 속한 당 의원들 다 빠졌는데 혼자 앉는 거. 우리가 사진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대단한 결기가 있어야 돼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 평가만 해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세요. 아까 잠깐 보니까 그 나경원 의원 이렇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조금 아까 이 모니터에 네. 나오는데 그 체포영장 저지한다고 한남동에 몰려왔던 분들 그 중에서 40몇 명이 갔다는데 그분 다 한번 탓하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분이 누굽니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분이 나와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자기 고해성사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해야죠, 당사자들이. 그래서 최소한도 뭐 불출마 선언이라니 흔한 겁니다만. 뭔가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한다, 뭐 당을 나간다든지, 뭐 당 나가는 건 쉽지 않겠죠. 뭔가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아주 바뀌려 하나 보다. 이제 진짜 반성 사과가 있나 보다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하자. 그리고 5월 10일 새벽에 후보 교체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당무감사하자. 그거 다 거절당했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혁신위원장 바뀌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과도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그 의원들, 그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되고 단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 그래서 전혀 어떤 그 혁신의 진정성, 쇄신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홀로 앉아 있는 거 이거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고로 내가 무슨 하남자야 상남자야라고 사진 올릴 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저 사진 자체는 뭐 본인이 나는 하남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나는 네. 선택해서 한 거다. 물론 뭐 저 때도 탄핵 무조건 찬성만 하지 말고 좀 자진하야, 대통령 하야라든지 이런 해법을 좀, 정치적인 해법을 좀 모색했으면 어땠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저걸 갖고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 모습이 당당한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자산이 저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단일화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수위원도 했어요. 인수위원장도 하고 같이 갔었으면 더 책임 있었을 텐데 오히려 팽을 당하면서 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중진 중에서 그나마 지금 당대표 될 만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나온다고는 합니다만은 졌잖아요.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또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운다면은 옛날하고 똑같은 구도가 되는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치 않았어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조금 그래도 바뀐다는 희망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의원의 저런 말은 이 진흙밭 개싸움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남자니 하남자니 이래서 서로 다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권성동 의원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책임은 없다고는 하더라도 윤 대통령하고 체리 따봉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옳은 재언을 한 번 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좀 느끼고 자중자애하고 진짜 당원들 뜻이 있다면은 물러날 각오까지도 해야지 당이 살아나는데 저렇게 싸움을 붙여서 진흙밭 싸움하면은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쪽에선 반성문을 발표할 때 다른 한쪽에선 표현을 빌리자면 진흙탕 싸움이 또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송원석 원내대표가 머리를 감싸는 이유가 이해가 좀 살짝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왜 나왔는지 사진 기사로 같이 보실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윙크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한눈에 봐도 여성입니다. 어떤 여성이냐 봤더니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이 영국 왕세자빈이에요. 영국 왕세자빈한테 윙크를 했다고 또 구설에 올랐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Around one table, then every. 네. 그러니까 언뜻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보기엔 뭐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어제 저희가 무슨 소식을 전해드렸었냐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브리짓 여사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이게 지금 전용기에서 내려오는데 손을 잡아주겠다고 저 앞에까지 갔는데 굳이 외면하고 손을 안 잡는 브리짓 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앞서서 베트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베트남에서도 갑자기 마크롱 대통령 얼굴이 쓱 전용기 밖으로 나오는데 누가 얼굴을 확 밀어요. 빨간 팔이. 그래서 이게 누구야? 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빨간 이 팔의 주인공이
같이 내립니다. 누구냐? 같이 볼까요? 나중에 같이 괜찮아 하고 분명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마크롱 대통령과 같이 내리는 브리짓 여사가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 손은 브리짓 여사였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네라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한텐 윙크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거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 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저 윙크를 아무 때나 이렇게 합니까? 전 태어나서 윙크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남자건 여자건. 네. 제 손주한테도 윙크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저런 자리에서 저게 사진에 다 찍힐 거 알 텐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뭐 카메라 기자 의원들 찍는 것 비슷하게 말이죠 알 텐데 저렇게 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저기 무슨 공사가 뭐 서양 사람 다 저런 건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크롱 대통령이 정말로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어떻게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 따로 뭐 얘기를 하든가 저렇게 윙크를 한다는 게 전 마크롱 저기 왕세자 아니 저 마크롱 대통령 저 윙크가 왕세자 비인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윙크를 받으면 기분 좋나요? 뭐 저도 윙크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글쎄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국가 원수가 저런 데 가서 말이죠. 공식 만찬에서 납득되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간다. 윙크를 왜 하냐 저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윙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윙크를 받았었어요. 보고 오실까요? 네, 또 이거 영상을 또 보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또 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고서 윙크하면서 엄지척 막 이렇게 해주죠. 이게 윙크를 잘하는 사람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빈만찬장에서도 윙크하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윙크하고요.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때도 윙크를 했었다. 윙크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칫 이게 자꾸 뭔가 구설에 오르긴 합니다만 또 오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안민석 전 의원이죠. 안민석 전 의원이 대체 왜 나온 것이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최소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이 대체 왜 이런 얘기냐. 최소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명예를 훼손했다. 무슨 말로 명예를 훼손했었던 건지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이 최순실의 독일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냥 근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단이죠. 네. 지금 당시 최서원 씨가 갖고 있었던 어떤 비자금의 이 관리하는 규모가 조단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명예훼손이다라고 걸었고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3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것. 이거 짧게 이경민 변호사님. 명예훼손 300만 원이면 이거는 경중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정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이제 나온 거라서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이제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0개 발언 중에 지금 1개 정도, 1개만 이제 당시에 미 방산회장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익을 취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내려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돼요. 저희가 지금 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유로 그런 발언들로 최소원 씨가 소송을 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진 건 그 발언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다. 10개 중에서 하나가 된 거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좀 저희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안민석 전 의원은 어제 이 1심 300만 원 벌금 판결에 대해서 어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전체적으로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록히드 마틴 관련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요.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간의 관계는 제보를 받은 사실입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서 군 장성 출신 그분의 신원을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된 건데요. 2심에서는 항소를 통해서 그 제보자의 신분을 제가 입증을 해서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네, 유죄로 인정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최서원 씨가 미국 록히드 마틴 회장이랑 만나는 등 사드 도입에 관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무기 계약을 몰아주고 돈을 수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다. 요거는 명예를 명확하게 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인정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 내가 제보자를 좀 밝힐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유죄가 나온 것 같은데 항소심으로 좀 내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안 전 의원의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를 뭐 어디까지나 믿을 수 있겠어요. 뭐 제보자는 바뀔 수 없다. 자기가 뇌피셜로 해놓고 저렇게 핑계댄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 사건 있을 때 재판, 특검 와중에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가 잘못한 건 처벌받아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네. 본인이 억울하게 저렇게 명예훼손된 거는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두 가지잖아요. 살인죄하고 명예훼손. 한 번 뺏기면은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저런 거를 지금도 특검 수사를 지금 3개 특검을 동시에 하거든요. 네. 한 마디 두 마디가 나오는 거를 거기에 언론들이 또 뻥튀기 하고 또 제보받았다고 또 정치인이 가세하고 해서 진짜 본류 진실은 숨겨지고 가짜만 저렇게 빙하처럼 커지는 저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2016, 17년도에 뭔가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저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과는 좀 다른 뭔가 왜곡된 뻥튀기 내용도 상당히 있었다. 잘못한 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뻥튀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느냐.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2심에서 다툰다고 해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